치익. 달궈진 무쇠팬 위에서 툭불 등급 한우 안심이 붉은 속살을 감추며 익어가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고소한 버터 향과 알싸한 트러플 오일의 풍미가 낡은 빌라 특유의 곰팡이 섞인 벽지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다. 좁아터진 24평 빌라 거실 한복판. 그곳엔 하얀색 셰프복을 기타나 구겨짐 없이 갖춰 입은 S호텔 출장 뷔페 팀원 넷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팀장님, 랍스터는 지금 바로 스팀 올릴까요? 식으면 질겨집니다. 그래, 바로 올려. 그리고 저기 돈페리뇽 칠링된 거 얼음 더 채워 넣고. 고객님이 미지근한 샴페인은 질색하신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나 볼 법한 은빛 식기들이 밥상 대신 펼쳐진 낡은 교자상 위로 줄지어 세팅되었다. 갈비찜, 모듬전, 잡채? 그런 건 없었다. 대신 캐비어를 곁들인 관자 요리와 지중해식 해산물 샐러드, 그리고 셰프가 즉석에서 썰어주는 참치 뱃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내 손에는 기름때 묻은 뒤집개 대신 몽블랑 만년필과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띠링. 경쾌한 문자 알림음이 정적을 깼다. 화면에 뜬 팝업 창. 국민카드 승인. 최말자 님가족 카드. 550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 가맹점 S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잔액 부족 위험 알림. 후. 나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단순히 시어머니 이름이 박힌 카드를 긁은 게 아니었다. 이 카드의 결제 계좌는 내 통장이 아니다. 남편 박민석이 운영하는 공장, 민푸드의 법인 운영비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다. 엄마, 이 카드 맘대로 써. 내 사업비로 처리하면 되니까.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팍팍 긁어. 박민석이 허세를 부리며 쥐어줬던 그 카드. 하지만 그 운영비 통장의 잔고가 사실상 내가 넣어준 돈으로 메꿔지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오늘 이 550만 원의 결제로 민석의 공장 자금줄은 완벽하게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다. 어머님 그리고 남편. 그렇게 원하시던 뼈대 있는 가문의 럭셔리한 제사상. 제가 완벽하게 차려드렸어요. 당신들 뼈와 살을 깎은 돈으로 말이죠. 시간을 5시간 전으로 되돌려보자. 이 미친 짓거리가 시작된 그 지옥 같았던 순간으로. 야, 서연아. 너 기름 아끼냐? 전 꼬라지가 왜 이리 희멀건해? 등짝으로 날아온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의 손바닥이 매서웠다. 짝! 소리와 함께 화끈거리는 통증이 얇은 티셔츠를 뚫고 밀려왔다. 나는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어머님, 지금 기름 넉넉히 두른 거예요. 말대꾸는 네가 밖에서나 잘난 노무사 선생이지. 여기선 그냥 우리 집 며느리야. 어디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기름 더 부어. 자글자글하게 튀기듯이 부치란 말이야. 최 여사는 꼬부라진 손가락으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동태포 박스를 가리켰다. 명절 전날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겪는 흔한 풍경이라기엔 그 양이 지나치게 기괴했다. 해동도 덜 된 동태포 10kg, 핏물이 배어나오는 다진 고기 5kg, 꼬지용 재료 한 포대. 얼핏 봐도 500장은 좋게 붙여야 끝날 양이었다. 고소해야 할 기름 냄새가 역겨운 비린내와 섞여 속을 울렁거렸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버너에 불을 껐다. 오늘은 반드시 말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친정,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위암 2기래요. 내일 모레 추석 당일 아침에 수술 들어가시는데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가야 해요. 내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최대한 건조하게 뱉으려 노력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나를 키운 아버지였다.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내가 로펌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시던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암이란다. 뭐, 암? 최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채반에 담긴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먹었다. 뜨거운 기색도 없이 우물거리는 입모양이 탐욕스러워 보였다. 거참 사돈어른도 타이밍 참 못 맞추시네. 하필 추석에 수술을 잡는데 의사들이 명절엔 다 쉬는 거 몰라. 그거 다 상술이야, 상술. 돈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라고. 응급수술이라 스케줄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저 지금 출발해도 늦어요. KTX 표도 웃돈 주고 겨우 구했단 말이에요. 나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 누구 맘대로. 최 여사가 튀어오르듯 내 손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남의 집 귀한 제사를 망치려 들어? 너 가면 이 많은 전은 누가 붙여? 시은이 걔 손목 약한 거 알지? 나도 허리 디스크 도져서 못해.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제 아빠가 수술 받는다는데 전 붙이는 게 중요해요? 아, 너네 아빠는 아직 안 죽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야. 제사상 섭섭하게 차리면 우리 민석이 사업 막히는 거 네가 책임질 거야?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이 여자의 머릿속엔 논리 회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걸까? 조상 덕에 사업이 잘 될 거면 남편 박민석이 3년째 말아먹고 있는 저 중소기업 공장은 진작에 글로벌 기업이 됐어야 했다. 매년 수천만 원씩 내가 뒤치다꺼리 해준 덕분에 간신히 부도를 면하고 있다는 걸 이 노인네는 죽어도 모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누이 박시은이 부스스한 얼굴로 기어 나왔다. 아, 언니.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요? 나 어제 인스타 라방하느라 새벽 4시에 잤단 말이야. 피부 푸석해지게 진짜. 시은아, 너도 말 좀 해봐. 우리 아빠 수술하신다는데 어머님이 못 가게 하시잖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누이를 쳐다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였다. 언니, 근데 솔직히 언니가 가면 엄마랑 나랑 이거 다 해야 하잖아. 나 네일아트 새로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파츠 떨어지면 언니가 물어줄 거야? 그냥 후딱 해놓고 저녁에 가면 안 돼? 어차피 수술은 모레라며. 아?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가족이라는 탈을 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괴물들.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거실 한 구석에 놔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저갑니다. 재산은 알아서들 지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입금 기대하지 마세요. 인연이 진짜, 야, 못 잡아? 돈줄 끊겠다는 말에 최 여사의 눈이 뒤집혔다. 못 간다. 네가 이 집 귀신이 되기 전엔 못 나가. 전 500장 다 붙이고 탕국 끓이고 나물 5가지 다 묻혀놓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비키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고하는 세상이 왔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네. 그래, 해봐. 네가 경찰 부르면 나는 기자 부를 거다. 태산 로펌 며느리가 시어머니 폭행했다고.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신발장에 있던 내 구두를 발로 뻥 차버리고는 시누이에게 눈짓을 했다. 시은아, 옷 입어라. 우리 찜질방이나 가자. 인연이 전 다 붙여놓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자고. 꼴 보기 싫으니까. 진짜?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엄마랑 스파 가려고 했는데.
언니 수고해. 두 모녀는 순식간에 외출복을 챙겨 입었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최 여사가 더 빨랐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띠리릭. 디지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문제없다.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열리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끼익텅. 묵직한 쇳덩이가 맞물리는 소리. 그건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었다. 이 오래된 빌라 현관문 상단에 달려있던 전 세입자가 달아놓은 구형 특수 보조키였다. 열쇠가 없으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절대 열 수 없는 노루발이라고 불리는 그 무식한 잠금장치. 그 열쇠는 오직 시어머니 최말자의 허리춤에만 매달려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나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문 밖에서 최 여사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범죄는 무슨 가족끼리 사랑 싸움이지. 거기 얌전히 처박혀서 전이나 붙여라. 다 하면 전화해라. 와서 검사해보고 문 열어줄 테니까. 깔깔깔 엄마 가자. 나 배고파. 타박타박.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졌다. 나는 멍하니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5대 로펌의 7년차 공인노무사. 연봉 1억 5천을 받는 내가 고작전 500장 때문에 24평 빌라에 감금당했다. 친정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막내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슬픔은 사치였다. 지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그리고 계산 본능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바닥에 널브러진 동태포와 밀가루 반죽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서연아, 너 대체 뭐하고 산 거니? 남편기 살려주겠다고 꼬박꼬박 내 돈으로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막아주고 사고 칠 때마다 법률 자문 공짜로 해주고 내가 잘하면 내가 참으면 가족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픈 아버지에 대한 모욕과 감금뿐이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였다. 우리 딸 너무 무리해서 오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고. 아빠는 우리 연하 목소리만 들어도 다 나은 것 같다. 문자를 보는 순간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잘하라고? 아빠,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착한 딸, 착한 며느리 노릇 이제 안 해. 나는 눈물을 닦고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 시어머니가 돌아오겠다고 한 시간은 대략 56시간 뒤일 것이다. 충분하다.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기에, 그리고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하기에. 나는 냉장고로 걸어가 겉면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카드를 떼어냈다. 최말자라는 이름이 박힌 국민카드. 남편 박민석이 엄마기 좀 살게 해줘라며 쥐어준 가족카드. 이거 회사 경비 처리되는 카드야. 한도 넉넉하니까 걱정 마. 그래, 민석 씨. 경비 처리된다고 했지? 당신 회사 자금 사정.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지금 현금 흐름 꽉 막혀서 이번 달 직원들 상여금 줄 돈도 간당간당한 거. 이 카드가 긁히는 순간 당신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 같은 현금이 빠져나갈 거야. 어디 한번 부도 직전까지 가보자고. 전 500장이라.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내 업무 스케줄러를 떠올렸다. 나의 타임 차지는 시간당 50만 원. 주말 공휴일 특근 할증 붙으면 75만 원.
내가 전 500장을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5시간이라 치면 내 기회비용은 375만 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이상의 손해를 입혀줘야 타산이 맞지 않겠어? 나는 서늘하게 웃으며 휴대폰 다이얼을 눌렀다. 저장된 이름은 S호텔 VIP 의전팀. 로펌 파트너 변호사님들의 조찬 모임을 예약할 때나 쓰던 번호였다. 네, 서연아 노무사입니다. 긴급 오더 하나 넣으려고요. 네, 고객님. 추석 연휴라 예약은 이미 마감. 태산의 서연아입니다. VIP 코드 79. 지금 당장 30인분 케이터링이 필요해요. 내 말에 수학이 넘어 지배인의 목소리가 급변했다. 아, 노무사님이십니까? 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최악입니다. 트럭으로 이동하면 도착까지 4시간은 걸릴 텐데요. 트럭 말고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세요. 네. 퀵이요? 네. 재료랑 식기, 전부 퀵 서비스 오토바이에 나눠 실어서 보내세요. 셰프님들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오시라고 하세요. 퀵 비용은 제가 아니 트리플로 쳐드릴게요. 2시간 안에 세팅 완료해야 합니다. 지배인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퀵 비용만 1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메뉴는 VVIP 프리미엄 명절 패키지. 1인당 25만 원짜리로요. 랍스터, 자연산 송이, 최고급 한우 안심 포함해서요. 술은 발렌타인 30년산 2병, 돈페리뇽 3병 추가. 견적이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결제는 현장에서 카드로 일시불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수배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곧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엔 24시 긴급 열쇠였다. 사장님, 지금 문이 잠겨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특수 보조키가 잠겼어요. 열쇠는 없고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차가 막혀서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장비만 챙겨서요. 문 따는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짝을 뜯어내거나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라도 열어주시면 돼요. 비용은 부르는 대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 내 돈도 아닌 남편 돈으로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고 나는 유유히 떠난다.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2시간 뒤, 정확히 1시 10분. 우웅쾅, 콰지직, 귀를 찢는 듯한 드릴 소리와 함께 현관문의 특수키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열쇠공 아저씨는 내 주문대로 정말 무식하고 확실하게 잠금장치 주변을 도려내 버렸다. 으라차, 기익, 문이 열렸다. 흉물스럽게 구멍이 뻥 뚫린 현관문 틈으로 열쇠공 아저씨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가씨, 뚫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옛날 강철 키네. 땀 좀 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6장을 꺼내 아저씨 손에 쥐어주었다. 30만 원입니다. 잔돈은 됐어요. 문은 그냥 저렇게 두세요. 어차피 이 집주인은 당분간 문단속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열쇠공 아저씨가 멍하니 돈을 세는 사이 빌라 입구에 오토바이 부대 10대가 굉음을 울리며 도착했다. S호텔 로고가 박힌 보온 박스를 실은 퀵 오토바이들. 그리고 헬멧을 벗으며 내리는 하얀 셰프복의 요리사들. 좁은 골목길이 순식간에 영화 촬영장처럼 변했다. 서연아 고객님,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거실은 완벽하게 변신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촌스러운 자개장 앞에는
최고급 참치 해체쇼가 벌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물 젖은 동태포가 있던 자리엔 로즈마리 향을 입힌 양갈비가 세팅되었다. 기름 쩐내는 사라지고 고급스러운 음식 향기만이 가득했다. 고객님,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지배인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최말자 여사의 카드를 꺼냈다. 남편의 사업 자금 줄인 그 카드. 이걸로 해주세요. 일시불.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긴장되는 순간. 혹시 한도 초과가 뜨면 곤란한데. 민석 씨, 설마 벌써 망한 건 아니지? 지익. 다행히 영수증이 부드럽게 출력되었다. 550만 원, 일시불 결제 승인되었습니다. 나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다. 정확했다. 이 돈이 빠져나가면 민석의 법인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바닥을 칠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자재 대금 결제 문자가 빗발치겠지. 나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그러니까 최 여사가 아끼는 그 가계부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포스트잇을 붙였다. 어머님, 전 붙이다 팔이 너무 아파서 전문가 불렀어요. 조상님들도 기름 쩐내 나는 동태전보단 랍스터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결제는 어머님 아들 카드로 했으니 걱정 마세요. 전 친정 갑니다. 나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내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구멍 뚫린 현관문 밖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호텔 셰프들이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고객님, 저희 철수는 언제? 아, 식사들 편하게 하시고요. 가실 때 저 구멍난 문, 그냥 라면, 박스 같은 걸로 대충 막아두고 가시면 돼요. 귀중품 같은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셰프들에게 가볍게 윙크를 날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걸음은 지난 3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계단을 다 내려와 빌라 입구에 섰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아까 결제 문자를 보고 기절초풍했을 시어머니 아니면 법인 카드 사용 알림을 받고 거품 물었을 남편일 것이다. 박민석 수신 거절. 나는 가차없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미리 불러둔 카카오 블랙 택시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서울역. 기다려, 아빠. 딸이 진짜 효도하러 갈게.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빌라 4층 창문 너머로 랍스터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향기롭고 비싼 봉화였다. 시어머니 강금 며느리의 통쾌한 반란. 전 500장 대신 긁어버린 법인카드 550만 원 결제로 시작되는 노무사 안의 사이다 반전. 그 화려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명절 전엔 땀을 쫙 빼줘야 해. 후끈한 열기가 감도는 황토 숯가마방. 최말자 여사는 양머리를 한 수건을 고쳤으며 얼음 둥둥 띄운 식혜를 쭉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달달하고 차가운 액체가 뱃속까지 짜릿하게 만들었다. 땀을 뺀 노곤함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순간이었다. 언니, 근데 며느리 혼자 두고 와도 돼? 전 부칠 거 엄청 많던데. 옆에 누워있던 찜질방 동기, 영숙 씨가 삶은 계란 껍데기를 까며 걱정스레 물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바닥을 탁 쳤다. 어머, 영숙 씨. 요즘 며느리들 기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초장에 확 잡아야지. 우리 며느리 봐라. 태산 로펌인가 뭔가 다닌다고 콧대 높은 척하더니 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니까 찍소리도 못하잖아.
여자는 역시 남편이랑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야. 그래도 전문직이라며. 돈도 잘 벌 텐데. 돈? 여자가 돈 잘 벌면 뭐해? 집안일은 빵점인데. 우리 민석이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며느리라는 게 꼴랑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이번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작정을 했어. 오늘 아주 콧대를 꺾어놔야지. 최 여사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시누이 박시은도 거들었다. 맞아, 이모. 우리 올케는 융통성이 없어. 내가 젤 네일 받았다고 설거지 좀 해달라니까 그걸 정색하고 완전 꼰대라니까. 아까 갇혔을 때 표정 봤어야 하는데 완전 벙찐 거 있지? 모녀가 낄낄거리며 며느리 흉을 안주 삼아 씹어대던 바로 그때였다. 지잉. 박시은의 손에 들린 최 여사의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식혜 그릇이 달달 떨릴 정도의 요란한 진동이었다. 엄마, 카드 문자 왔는데? 뭐 결제했어? 내가 결제할 게 뭐 있냐? 민석이가 준 카드 네가 갖고 있잖아. 최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구운 계란을 입에 넣었다. 박시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잠금 화면을 풀었다. 아니, 이거 엄마 명의 카드잖아. 국민카드. 박시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액정을 들여다봤다. 영의 개수를 세어보던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엄마, 이거 뭐야? 왜 그래, 호들갑은. 보이스피싱이라도 왔냐? 아니, 승인 문자가 왔는데. 금액이 550만 원? 뭐? 최 여사가 먹던 계란을 뿜으며 벌떡 일어났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면서도 눈은 휴대폰을 향해 튀어나올 듯 굴렸다. 500원이 아니고 500만 원? S호텔 케이터링이라는데? 엄마 호텔 갔어? 이 미친년이 돌았나? 내가 호텔을 왜 가? 야, 줘봐. 최 여사는 낚아채듯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노안 때문에 흐릿한 눈을 찡그리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국민카드 승인. 최말자 님가족 카드. 550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 가맹점 S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순간 최 여사의 머릿속에 집에 가두고 온 며느리 서연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냉장고에 붙여두고 온 그 카드. 분명 식용유나 사라고 놔둔 카드였다. 서연아 인연이 지금 미쳤나? 550만 원을 긁어. 아저씨, 좀 빨리 가요.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달리는 택시 안. 최 여사는 연신 기사님 등받이를 쳐대며 악을 썼다. 하지만 추석 전날 오후의 서울 시내는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택시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미터기 요금만 째깍째깍 올라갔다. 아줌마, 차 막히는 거 안 보여요? 날아서 가요 그럼. 뒤에서 발로 차지 마쇼. 택시기사도 짜증이 났는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최 여사는 속이 타들어갔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엄마,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 올케가 아무리 그래도 500만 원을 한 방에 긁을 리가 없잖아. 짠순이가 콩나물값 500원도 아끼는 여자인데. 그렇지? 피싱이겠지? 그래, 그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감히 내 카드를. 그리고 갇혀 있는데 무슨 수로 호텔을 가?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아들 박민석이 엄마 이거 내 회사 운영비 통장이랑 연결된 거니까 너무 막 쓰면 안 돼.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 한도가 있긴 한데.
라고 당부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만약 진짜라면? 그 돈이 아들 사업 자금에서 빠져나간 거라면? 전화해봐. 안 받아. 아까부터 계속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어. 카톡도 차단했나 봐. 푸사가 없어졌어. 박시은이 울상인 얼굴로 휴대폰을 흔들었다. 도착했습니다. 10분이면 올 거리를 40분이나 걸려서야 도착했다. 빌라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최 여사는 찜질복 바지 위에 대충 걸친 롱자켓 자락을 휘날리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빌라 입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검은색 고급벤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고 S호텔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커다란 보온 박스를 오토바이에 실으며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거 설마. 박시은이 입을 틀어막았다. 최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4층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기름 쩐내가 나야 정상인데 층계참을 돌 때마다 낯선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아주 고급스럽고 느끼하며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드는 냄새였다. 버터에 구운 고기 냄새, 트러플 오일 향기. 헉. 숨을 몰아쉬며 현관 앞에 도착한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게 뭐야? 현관문이 뻥 뚫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며느리를 가두기 위해 잠갔던 특수 보조키 노루발 부분이 흉물스럽게 도려내져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포격을 맞은 것처럼 강철 문짝이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가 있었다. 드릴로 무자비하게 뚫어낸 흔적이었다. 도둑 들었나 봐. 박시은이 엄마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둑이 든 집치고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평화롭고 우아했다. 달그락, 챙그랑, 스테이크 레스팅 끝났습니다. 고객님이 안 계시니 보온 덮개 덮어.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뜯겨나간 문을 밀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거실로 들어선 두 모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시각적 폭력에 가까웠다. 낡은 24평 빌라와 5성급 호텔의 기괴한 동거였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하루 종일 전을 붙여야 했을 낡은 공간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하얀색 린넨 식탁보가 덮인 교자상 위로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음식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 팔뚝만한 랍스터가 붉은 껍질을 자랑하며 김을 뿜고 있었고 그 옆에는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가 육즙을 머금은 채 가지런히 썰려 있었다. 참치 뱃살, 전복구이, 자연산 송이 샐러드,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고급 치즈와 과일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은색으로 번쩍이는 S호텔 전용 실버 아이스 버킷이 놓여 있었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그 우아한 은빛 버킷 안에는 돔페리뇽 샴페인 병이 얼음에 파묻혀 칠링되고 있었다. 그 이질적인 고급스러움이 최 여사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다. 어서 오십시오. 높은 셰프 모자를 쓴 남자가 정중하지만 사무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늦게 합류하셨군요.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로 구워두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여사는 멍하니 셰프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식탁 위를 훑쳤다. 동태전? 없다. 동그랑땡? 없다. 며느리도 없었다. 이게 다 뭐예요? 최 여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S호텔 VVIP 프리미엄 명절 패키지입니다. 총 30인분 준비해 드렸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이 전 부치느라 고생한다고 돈 걱정 말고 최고급으로 대접해 달라고
특별 주문하셨거든요. 셰프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결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결제 완료? 최 여사의 시선이 식탁 한 구석, 은색 아이스 버킷 옆에 놓인 접시로 향했다. 그곳엔 길게 뽑힌 카드 영수증과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최 여사는 셰프들을 밀치고 달려가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합계 550만 원. 영의 개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최 여사의 눈앞이 핑 돌았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포스트잇. 며느리 서연아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박혔다. 어머님, 전 500장 붙이려다 보니 제 팔목이 나갈 것 같아서 전문가 불렀어요. 조상님들도 기름 쩐내 나는 동태전보단 랍스터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 결제는 어머님 민석 씨 법인 카드로 일시불 했습니다. 전 친정 갑니다. 찾지 마세요. 으악. 최 여사는 뒷목을 잡았다. 이번엔 쇼가 아니었다. 진짜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망할년이 남편 회사 돈을 500을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자 옆에 있던 셰프가 재빠르게 부축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119 불러드릴까요? 나 이거 다 치워. 당장 환불해. 안 먹었으니까 도로 가져가. 최 여사가 랍스터 접시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탱글탱글한 랍스터 살점이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고객님, 이미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물 파손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거 프랑스산 최고급 접시입니다. 셰프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뭐? 파손 비용?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이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허락은 서연아 고객님, 즉 이 댁의 며느님께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던 박시은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가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랍스터와 은색 버킷, 돈페리뇽 샴페인이 너무나 인스타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 몰래 샴페인 병을 잡고 셀카를 찍었다. 해시태그 추석, 해시태그 호텔 뷔페, 해시태그 집에서 즐기는,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엄마랑, 해시태그 자실은 전쟁터.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서연아.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남편 박민석이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어머님 폰으로만 문자가 간 줄 알았어? 내 폰으로도 왔어. 알림 문자. 박민석이 휴대폰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뜯겨나간 현관문을 보고 1차로 경악했고 거실을 가득 채운 호텔 뷔페와 셰프들을 보고 2차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뭐야? 여기가 호텔이야? 아이고 민석아, 내 마누라가 미쳤다. 내 카드로 이걸 다 시켜놓고 도망갔어. 최 여사가 아들을 보자마자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550만 원이란다. 이걸 다 내 돈으로 긁었어. 이걸 어쩌면 좋니? 박민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영수증을 집어 확인했다. 가맹점 S호텔. 카드 번호 XXXXXXXXXXX1029. 맞다. 회사법인 운영비 통장과 연결된 그 카드다. 아? 박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내가 그 카드 비상시 아니면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이번 달 직원들 상여금 줄 돈 모아놓은 통장이라고. 내일 거래처 대금도 나가야 하는데.
그걸 내가 썼냐? 내 마누라가 썼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걸 그 여우 같은 년이 떼어가서 긁은 거라고. 나는 몰라. 내 마누라 잡아와. 박민석은 휴대폰을 꺼냈다. 다시 한번 서연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다. 차단된 번호입니다. 젠장. 박민석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질 뻔하다가 겨우 참았다. 그는 셰프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거 다 가져가요. 우린 주문한 적 없으니까. 이미 결제 승인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계약대로 이행했습니다. 셰프 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민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식탁을 내려쳤다. 그때였다. 영수증이 놓여있던 랍스터 접시 밑에 무언가 하얀 서류 봉투가 깔려 있는 것이 보였다. 셰프들이 놓고 간 게 아니라 연하가 영수증 밑에 교묘하게 숨겨둔 것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다. 법무법인 태산. 이게 뭐야? 박민석이 홀린 듯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A4 용지 한 장이었다. 아직 법원에 제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심장을 옥죄어오는 형사 고소장 초안이었다. 고소인 서연아, 피고소인 최말자 박민석, 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형법 제276조 감금, 존속감금. 박민석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어내려갔다. 1. 피고소인 최말자는 202X년 9월 XX일 오전 11시경 고소인을 자택 내에 가두고 외부에서 특수 잠금장치 노루발을 이용하여 출입을 봉쇄하였음. 2. 피고소인 박민석은 해당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방임하였으며 3. 이는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하며 특히 며느리인 본인에게 가한 행위이므로 존속감금 및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함. 4. 본 문서와 함께 식대 550만 원 결제 영수증은 위자료의 선지급 성격으로 간주함. 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카드 취소를 시도할 시 즉시 이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고 민사정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것임. 추신아 남편. 법인카드를 가족 식사에 550만 원이나 썼네. 이거 업무상 배임 횡령인 거 알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면 꽤 골치 아플 거야. 선택해. 조용히 밥 먹고 떨어지든지 감옥 가든지. 감금, 횡령? 박민석이 종이를 구길 듯이 꽉 쥐며 엄마를 쳐다봤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엄마, 연하 가둬놨었어? 문 잠그고 나갔어? 저거 구멍 뚫린 거 엄마가 잠가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전 부치라고. 도망갈까봐. 최 여사가 쭈뼛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박민석은 돌아버릴 것 같았다. 아내는 노무사다. 법을 밥 먹듯이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엄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횡령? 내가 내 회사 돈 쓴 건데 횡령이라니? 하지만 연하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여자다. 아니, 있는 죄를 아주 크게 부풀릴 능력이 있는 여자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감금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 게다가 지금 이 돈 회사 자금이라고. 연하가 이거 횡령으로 걸고 넘어지면 나 진짜 감옥 가. 뭐? 감옥? 아들이 엄마 카드 쓴 게 무슨 횡령이야. 법인 카드잖아. 회사 돈이라고. 연하가 그거 모를 것 같아? 그 여자가 내 회사 노무 자문 다 해줬는데 내 약점 쥐고 흔드는 거라고 지금.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석은 소리를 지르고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박시은은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랍스터 집게발을 몰래 입에 넣었다가 분위기를 보고 뱉어냈다. 셰프 팀장은 그 꼴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았다. 철수합시다. 셰프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잠깐, 이 음식들은 어떡하고요? 박민석이 멍하니 물었다. 셰프 팀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고객님 소유입니다. 드시든 버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서연아 고객님의 요청대로 모든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셰프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거실. 횡하니 뚫린 현관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텅 빈 은색 아이스 버킷과 식어 빠진 랍스터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회사 격리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대리, 지금 법인 통장 잔고 얼마야?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대표님, 방금 550만 원 출금돼서 현재 잔액 32,540원입니다. 내일 아침에 거래처 자재비 300만 원 자동이체 걸려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셔야 부도 안 납니다. 32,000원. 그게 박민석의 현재 회사 가치였다. 으악. 박민석의 비명소리가 뚫린 문을 타고 빌라 복도에 메아리 쳤다. 최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남긴 고소장을 집어들었다. 존속, 감금. 검은 글씨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식어버린 랍스터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이제 막 시작된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돌아온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건 호텔 뷔페와 카드 명세서, 시월드 갑질 참교육을 위한 법인카드 550만 원 결제에 경악하는 시댁 식구들의 멘붕 현장을 확인하세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금 전까지 맡았던 550만 원짜리 트러플 오일 향기, 버터에 구운 랍스터의 고소한 내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차갑고 시린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냄새였다. 서울 S병원 암센터 6인실 병동. 커튼이 쳐진 좁은 공간에 내 아버지 서영식 씨가 누워 있었다. 평생 공사판에서 미장일을 하느라 시멘트 독에 거칠어진 손, 뜨거운 여름 땡볕에 그을려 가죽처럼 변해버린 피부. 하지만 호랑이 같던 그 건장했던 체구는 온데간데 없고 환자복 아래 드러난 몸은 반토막이 난 것처럼 왜소해 보였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팔뚝은 앙상했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짧게 깎은 머리는 낯설었다. 아빠.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쪽잠을 자고 있던 아빠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다. 연아, 우리 연아 왔나? 아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침대맡으로 다가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작게 느껴졌다. 왜 말 안 했어? 위암이라며. 수술 받아야 한다며. 왜 나한테 숨겼어? 아이고, 우리 딸 바쁜데. 그리고 명절이라 시댁 눈치 보일 텐데 뭐하러 왔노? 나는 괜찮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하면 금방 낫는단다. 별거 아니다. 아빠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본인의 고통보다 딸의 입장을 먼저 걱정했다. 시댁 눈치. 그놈의 눈치가 뭐라고. 아빠는 딸이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노무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친정이 혹여나 딸의 앞길에 흠이 될까봐, 시댁에 가서 죄인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아빠, 나 이제 눈치 안 봐. 나는 아빠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빠의 건조한 손등을 적셨다. 나 이제 착한 며느리 안 할 거야. 아빠 딸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껌뻑거렸지만 이내 내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내 심장에 박혀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뿌리째 뽑아냈다. 그래, 이 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녀가 될 것이다. 아니, 더한 것도 될 수 있다. 같은 시각, 연하가 떠난 시댁 빌라 거실. 그곳은 화려함 뒤에 남겨진 쓰레기장, 아니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 비싼 걸 한 입도 못 먹고.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는 식탁 위를 서성거렸다. S호텔 셰프들이 차려놓고 간 최고급 뷔페 음식들. 3시간이 지나자 탱글탱글하던 랍스터 표면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육즙이 흐르던 한우 스테이크의 기름은 허옇게 굳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은색 아이스 버킷에 담긴 얼음이 다 녹아 돈페리뇽 샴페인 병이 미지근한 물속에 처박혀 있는 꼴이 처량했다. 엄마, 지금 음식이 문제야? 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니까. 남편 박민석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거실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쥐어뜯겨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다. 그는 10분 간격으로 회사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국민은행 민푸드법인 계좌. 잔액 32,540원. 숫자는 요지부동이었다. 550만 원이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싱크홀처럼 박민석의 숨통을 조여왔다. 야, 민석아. 그래도 이거 550만 원어치라는데 냉동실에라도 넣을까? 나중에 데워 먹으면. 엄마 제발 좀 닥치라고. 박민석이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금 연하가 나 고소한다고 내용 증명까지 놓고 갔잖아. 감금죄에 횡령죄래. 나 감옥 가면 엄마가 사식 넣어줄 거야? 이깟 랍스터가 문제냐고.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고소야. 그냥 홧김에 쓴 거겠지. 연하게 심성 착하잖아. 네가 가서 좀 싹싹 빌어봐. 그리고 아들이 엄마 밥 한 끼 사준 게 무슨 횡령이야. 최 여사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말라가는 전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질긴 전복을 우물우물 씹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근데 이거 진짜 맛은 있네. 비싼 게 다르긴 달라. 너도 하나 먹고 해라. 박민석은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 그게 자신의 엄마였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누이 박시은이 휴대폰을 들고 킬킬거렸다. 오빠, 너무 걱정 마. 내가 해결책을 찾았어. 해결책? 네가 돈이라도 빌려왔냐? 아니, 열흘 전 내가 인스타에 올렸거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전 좀 붙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500만 원어치 배달시키고 문 부수고 도망감 이렇게. 우리 팔로워들이 다 내 편 들어줄걸? 옳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면 알아서 기어들어오겠지. 로펌 다니는 여자가 이미지 망가지면 끝이잖아. 박시은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주었다. 부서진 문짝 사진들인 자국은 교묘하게 자름과 난장판이 된 거실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아, 너 그거 괜찮은 거야? 연아, 그 여자 보통 아니야. 당연하지. 요즘은 며느리 갑질이 더 이슈라니까. 두고 봐. 올케네 로펌 게시판 테러 당할걸? 박민석은 불안했지만 뭐라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상대는 대한민국 5대 로펌의 에이스 노무사 서연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가진 인맥과 평판이 시누이의 얄팍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박민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자신의 공장 민푸드로 출근했다. 원래라면 연휴라 쉬어야 했지만
납기를 맞추지 못한 급한 물량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근시켜야 했다. 어이, 알리, 압둘, 기계 안 돌리고 뭐해?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선 박민석은 경악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포장되어야 할 냉동 만두들이 상온에 방치되어 녹고 있었다. 만두피가 흐물흐물해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앞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작업복을 벗어 던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사장님, 일 안 해요. 작업 반장격인 파키스탄 출신 알리가 서툰 한국어로 단호하게 말했다. 뭐, 이 새끼들이 미쳤나? 야, 명절 특근 수당 준다고 했잖아. 빨리 가서 기계 돌려. 이거 오늘 납품 못하면 위약금 물어야 한단 말이야. 거짓말. 저번 달 월급도 안 줬어요. 추석 보너스도 안 줬어요. 사장님 돈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돈이 왜 없어? 줄 거야. 연휴 끝나면 바로 준다고. 박민석이 윽박질렀지만 노동자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럴 때 서연아가 나서서 해결해 줬었다. 여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타국에서 일하는 거라 임금 체불에 더 민감해. 일단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내가 체불 임금 지불각서 공증받아 줄 테니까 그거 보여주고 달래. 그리고 야간 수당은 법적으로 1.5배야. 떼먹으려고 하지 마. 간식비도 좀 챙겨주고. 연하가 만들어준 표준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확약서.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있으면 알리도 압둘도 사모님 믿어요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하러 갔었다. 연하가 올 때마다 사오던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며 웃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민석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모님 없으니까 사장님 엉망이에요. 알리가 쐐기를 박았다. 사모님은 우리한테 간식도 줬어요. 아프면 약도 줬어요. 근데 사장님은 욕만 해요. 돈도 안 줘요. 우리 안 참아요. 야야, 가지마. 노동청 가면 나 진짜 망해. 박민석이 그들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건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를 뿌리치고 공장 밖으로 나갔다. 텅 빈 공장,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띠링. 그때 박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긋지긋한 독촉의 시작이었다. 발신 동대문 최 사장 사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박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급하게 자재 대금을 메꾸려고 썼던 개인 돈. 현금 박치기를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악질업자였다. 은행은 빨간 날에 쉬지만 이 사람은 빨간 날에도 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박민석이 비굴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즐거운 추석? 박 대표 지금 장난해? 오늘 아침까지 떡값 겸해서 원금 일부 500만 원 입금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 그게 제가 입금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사정? 무슨 사정? 은행 전산망이라도 터졌어? 아님 박 대표 배가 터지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사정 봐주려고 추석 아침부터 전화기 붙들고 있는 줄 알아?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내일 내 공장 가서 기계 다 뜯어온다. 너네 집에 가서 들어눕는 수가 있어. 12시까지 넣어. 1분이라도 늦으면 이자 따블이야. 뚝. 전화가 끊겼다. 박민석의 다리가 풀렸다. 500만 원. 정확히 연하가 긁은 랍스터 값 550만 원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공장 기계가 뜯기게 생겼다.
으악. 박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만두피가 지식여졌다. 돈이 어딘가엔 있을 거야. 박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다. 법인 통장은 3만 원. 그럼 개인 통장은? 그는 생활비 통장을 조회했다. 결혼 후 3년 동안 연하가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채워주던 그 통장. 엄마 용돈도 시은이 용돈도 자신의 품위 유지비도 친구들에게 쏘던 술값도 다 거기서 나왔다. 우리은행 생활비 계좌. 잔액 0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0원.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9월 XX1 출금 354만 원 전액 인출. 처리자 서연아. 자동이체 해지 완료. 어제였다. 연하가 갇히기 직전 혹은 갇혀있던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자금을 빼버린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풍요가 사실은 연하라는 파이프라인에서 공급되던 물줄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도꼭지가 잠겼다. 단수였다. 이제 박민석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물고기 신세였다. 연하야. 연하야 제발.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연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제한된. 차단. 카톡도 문자도 모두 막혔다. 다른 번호. 그래, 공중전화. 사무실 전화. 박민석은 사무실 유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다행히 사무실 번호는 아직 차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갔다. 제발 받아라. 달칵? 여보세요. 차분하고 냉정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내의 목소리였다. 주변은 조용한 병실인지 아주 고요했다. 여보, 나야. 민석이. 끊지 마. 제발 끊지 마. 박민석은 수화기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 진짜 죽어, 연아야. 동대문 최 사장이 기계 뜯어간대. 애들도 다 도망갔어. 500만 원. 아니 딱 1000만 원만 융통해줘.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응?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바스락거릴 것 같았다. 박민석 씨. 여보. 우리가 지금 돈 빌려주고 갚는 사이입니까? 우린 지금 법적으로 대립 중인 소송 당사자예요. 그리고 내 타임 차지는 10분당 10만 원인데 상담료 입금하고 전화하신 건가요? 너 진짜 너무하다.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죽으라고 쓴 카드예요. 550만 원. 그게 시작이고요. 더 이상 업무 외적인 전화는 삼가주세요. 이 통화는 녹음 중이며 추후 법정 증거로 사용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박민석은 멍하니 뚜 소리만 나는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 시각 시댁빌라. 박시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그녀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다. 처음엔 어머, 며느리가 미쳤네. 시어머니 불쌍해 같은 댓글이 달려서 신이 났었다. 하지만 상황은 30분 만에 역전되었다. LAWIERKANG 사진 속 뜯겨진 문, 드릴, 자국이 선명하네요. 저건 안에서 뜯은 게 아니라 밖에서 특수장비를 써야만 가능한 흔적입니다.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빼박 증거네요. 감금 정황이 명백하군요. 초코맘 잠깐 저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돈페리뇽 병 아니에요? 전 부치라면서 샴페인을 마셨다고? 시어머니 아프다며? 꾀병이었네. 팩트체크 글쓴이님, 며느리가 태산 로펌 서연아 노무사님 아닌가요?
그분이 인성으로 업계 평판탑인데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네요. 그리고 감금은 징역형인 거 아시죠? 이거 자폭글 같은데. 저스티스 지금 이 게시물 캡처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 감금 방조범이시네요. 본인도. 콩밥 드실 준비하세요. 감금 방조범? 콩밥? 박시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DM으로 욕설이 쏟아졌다. 야, 이 무식한 년아. 너네 오빠 공장 어딘지 다 털렸다. 새우튀김이나 먹어라. 엄마. 박시은은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망했어. 사람들이 우리 신고한대. 경찰 온대. 뭐? 경찰이 왜 와? 네가 글 잘 썼다며. 올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인가 봐. 사람들이 다 올케 편이야. 어떻게 엄마? 박시은은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박제된 캡처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고 있었다. 실시간 신우이 자폭 레전드. JPG. 제목만 봐도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다시 공장 사무실. 박민석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또다시 징징 울렸다. 이번엔 최 사장의 전화가 아니었다. 시스템 자동 발송 문자. 공휴일에도 서버는 쉬지 않고 돌아가며 박민석의 죄를 알렸다. 외부 발신.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알림. 귀하의 사업 장민푸드에 대하여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202X XXXXXX. 진정 내용 임금 및 재수당 체불. 본 민원은 연휴 종료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아. 박민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이 바삭 깨졌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단순히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노무사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남편의 사업장을 박살 내러 온 것이다. 아니, 박살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었다. 그동안 연하가 이거 걸리면 벌금 커라며 막아줬던 모든 불법 관행들. 야간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퇴직금 중간 정산 꼼수.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가 이제는 적군 사령관이 되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카톡 알림이 하나 떴다. 유일하게 차단되지 않은 발신 전용 메시지였다. 연하였다. 서연아 문자 받았지? 알리랑 앞둘이 나한테 위임장 썼어. 연휴 끝나면 노동청에서 보자. 근로감독관한테 선물로 줄 장부도 다 정리해뒀으니까 기대해. 다시 S병원 병실. 아빠는 진통제를 맞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옆간이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다. 타닥, 타닥, 탁. 경쾌한 키보드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채웠다.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박민석 민푸드 귀책 사유 및 법률 위반 정리.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특유 재산 방어. 형사 고소 존속 감금, 폭행, 업무상 배임 횡령 교사. 노동청 진정 임금 체불 4,500만 원, 과태료 예상액 3천만 원,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요청. 붉은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숫자들은 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안겨준 고통의 값이자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었다. 연휴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그 순간 이 파일들은 살아있는 폭탄이 되어 그들에게 투하될 것이다. 노무사님 식사하셔야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는 노트북을 덮지 않고 살짝 미소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상태는 좀 어떤가요?
수치 아주 좋으세요. 내일 수술 잘 받으시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따님이 명절인데도 일을 하시네요? 바쁘신가 봐요. 간호사의 시선이 복잡한 표와 숫자가 가득한 내 노트북 화면에 머물렀다. 아, 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내 목소리엔 더 이상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밀린 숙제를 좀 하고 있어서요.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쓰레기는 확실하게 분리수거해야 하니까요. 나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엔터키를 눌렀다. 엑셀 파일이 저장되며 진행률 바가 100%를 채웠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영린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었다. 노무사 아내 사이다 반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며느리의 빈자리에 무너지는 남편의 공장과 시어머니 감금 며느리 사건의 역풍이 어떻게 불어닥치는지 지켜봐 주세요. 연휴가 끝난 첫 평일 아침,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피로가 지하철에 가득했지만 박민석의 피로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3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대문 사채업자 최 사장의 독촉 전화는 10분 간격으로 울려댔고 공장 앞에는 텐트를 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님 나빠요라는 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50분 박민석과 최말자, 박시은 세 사람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렸다. 징, 징, 징. 단순한 알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발신 법무법인 태산 서연아 노무사. 제목 최후 통첩 및 출석 요구. 내용 금일 오전 11시까지 아래 주소로 출석하십시오. 불참 시합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소장 접수, 형사 고소 진행 및 귀하의 모든 자산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XX 태산타워 15층 제3대회의실. 준비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 최말자 여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다. 가압류. 법을 모르는 칠순 노인에게도 그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명확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숟가락 하나 마음대로 못 쓰게 된다는 뜻이니까. 엄마, 일단 가야 해. 가서 빌든 따지든 해야 한다고. 안 가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최 사장이 내일 기계 뜯으러 온댔단 말이야. 박민석은 허둥지둥 양복 재킷을 챙겨 입었다.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구겨지고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꼬질꼬질한 양복이었다. 시누이 박시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맸다. 이미 인터넷에 신상이 털려 편의점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가자. 가서 연하 그년. 아니, 며느리한테 말이라도 해보자. 설마 시어미를 진짜 감옥에 보내겠냐? 가족끼리 그러면 천벌 받지. 최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천벌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고개를 90도로 꺾어야 꼭대기가 보일까 말까 한 거대한 유리 빌딩. 대한민국 5대 로펌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법무법인 태산의 사옥이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통유리 건물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히, 여기가 연하 다니는 회사라고? 최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며느리가 출근할 때마다 여자가 밖으로만 나돈다고 구박했지. 정작 그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그저 월급 좀 많이 받는 회사원, 남의 회사 노무 상담이나 해주는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은 엘리트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오갔다. 그 사이에서 꼬질꼬질한 찜질방 복장최 여사와 며칠 묵은 냄새 나는 양복 박민석, 도둑처럼 얼굴을 가림박씌운 세 사람은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다. 마치 오면 안 될 곳에 온 불청객 같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사무적인 미소로 하지만 눈빛으로는 경계하며 물었다. 서연아. 며느리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과 방문 목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시어미가 며느리 보러 왔는데 무슨 목적이? 예약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잡고 다가오자 박민석이 급히 나섰다. 식은땀이 흘렀다. 박민석입니다. 11시에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기 문자.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아 노무사님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신분증 맡기시고 방문증 폐용하고 올라가세요. 15층 제3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 끝에 있는 화물. 아니, 비상용 말고 중앙에 고객 전용 타시면 됩니다. 직원의 눈빛에 스친 찰나의 경멸을 박민석은 놓치지 않았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고속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다. 초라했다. 너무나 초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이 건물 주인의 며느리를 그동안 자신들이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이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띵! 15층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서늘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인 대기실을 지나 안내받은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회의실이었다. 거대한 천연 대리석 테이블, 그 상석에 서연아가 앉아 있었다. 늘 집에서 보던 늘어난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올백으로 넘겨 묶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 태안경. 그녀의 앞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봉투 3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태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연하의 든든한 조력자, 강준혁 변호사였다. 왔어요? 연하가 시선을 노트북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다. 타닥, 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앉으세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는 손짓은 마치 피고인을 다루는 판사의 그것 같았다. 박민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연하와 강 변호사 앞에만 물방울이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고 시댁 식구들 앞에는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조차 없었다. 철저한 홀대였다. 연하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친정아버지는 수술 잘 되셨고?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어머님, 연하가 탁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안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호칭 똑바로 하시죠. 저는 태산의 서연아 노무사이고 이쪽은 제 법률 대리인 강준혁 변호사님입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끼리. 가족? 연하가 피식 웃었다. 가족을 감금하고 굶겨 죽이려는 사람들도 가족입니까? 서론 집어치우죠. 제 타임 차지가 비싸서요. 10분당 15만 원입니다.
낭비할 시간 없어요. 연아가 눈짓하자 옆에 있던 강준혁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스르륵 미끄러져 박민석 앞에 멈춘 봉투. 묵직했다. 우선 형사사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낮은 저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법 제276조 강금죄, 형법 제257조 상해죄,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상해, 내가 언제 쟤를 때렸어. 그냥 등짝 한 대 친 건데. 최 여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띄워졌다. 연아의 하얀 등짝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손자국. 피멍이 들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전치 2주 진단서 끊어놨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감금입니다. 일반적인 도어락이 아니라 노루발이라고 불리는 특수 잠금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두셨죠? 이건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문을 부수고 나올 때까지 2시간 이상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건 단순 감금이 아니라 중감금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징역? 5년? 최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거기다 따님 박시은 씨. 강 변호사가 번거지 모자를 쓴 박시은을 쳐다봤다. 박시은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SNS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감금 방조. 댓글 반응 보셨죠? 이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 및 체증 완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 가시고 시누이는 빨간 줄 긋고. 집안꼴 참 좋겠네요. 변호사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사진만 찍은 건데. 박시은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최 여사가 배신감에 딸을 노려봤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연아야, 내가 잘못했다. 응? 고소는 취하에다오. 내가 감옥에 가면 누가 우리 민석이 밥을 해주냐. 취하요? 연아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건 다음 조건을 다 받아들이시면 고려는 해볼게요. 2번째 봉투 여세요.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서. 이혼 하자는 거야? 진짜?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어? 연아가 펜을 돌리며 말했다. 위자료 5천만 원. 이건 귀책 사유가 100% 너랑 내 엄마한테 있으니까 깎을 생각 마. 그리고 재산 분할. 박민석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1억 5천? 내 공장 보증금이 1억인데 1억 5천을 달라는 게 말이 돼? 거기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까지 내놓으라고? 말이 되지. 3년 전 네가 공장 차린다고 했을 때 내가 해약한 적금 1억. 그거 증여 아니야. 내가 차용증 안 썼다고 모를 줄 알았어? 연아가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3년 전 신혼 초에 달달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1억만 빌려줘. 내가 공장 자리 잡으면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을게. 진짜야. 이건 빌리는 거야. 내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들었지?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원금 1억에 3년치 법정 이자, 그리고 네가 3년간 야금야금 떼먹은 생활비랑 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1억 5천도 싸게 친 거야. 그런 돈이 어딨어. 공장 보증금 빼면 나 길바닥에 나앉아. 빌라도 대출 낀 건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공장 기계, 설비,
네가 타고 온 그 똥차까지 싹 다 경매 넘길 거니까. 박민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사랑해서 준 줄 알았던 돈이 사실은 채무였다. 연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못해. 나 못해. 배째. 박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류를 집어 던졌다. 연하는 피식 웃으며 날아오는 종이를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마지막 세 번째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배를 째고 싶어? 그래. 그럼 진짜 배를 갈라보자. 네가 제일 무서워할 게 여기 들었거든. 이건 내 전공 분야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알아? 연하가 봉투에서 엑셀 파일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르륵 펼쳤다. 박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민푸드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 및 과태료 산출 내역서였다. 박민석 사장님, 지난 3년간 외국인 근로자들 야간 수당 미지급한 거 총 4,500만 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건당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이거 벌금 센 거 알지? 최소 1,000만 원.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연하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불법 파견 및 외국인 고용 허가제 위반. 이거 걸리면 너 앞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못해. 그럼 내 공장은 문 닫아야지. 기계는 누가 돌릴 건데? 박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었다. 공장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그동안 연하가 여보, 이거 위험해. 고쳐야 해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아 몰라. 네가 알아서 막아줘. 라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이거 노동청에 들어간 거야? 네가 좀 말해줘. 선처해달라고. 이미 늦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일 내 공장에 배정될 근로감독관님 별명이 뭔지 알아? 연하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경기지청 저승사자. 원칙주의자로 유명하신 분이야. 나랑 친분? 그런 거 안 통하는 분이야. 오히려 내가 제출한 이 완벽한 증거 자료를 보고 아주 기뻐하시던데 실적 올리기 딱 좋다고. 연하가 싱긋 웃었다. 악마가 웃으면 저런 표정일까? 합계 견적 1억이 넘네. 이혼 위자료 1억 5천 더하면 총 2억 5천. 갚을 수 있겠어? 아, 사채업자 최 사장 돈 500만 원도 못 갚아서 쩔쩔매는 주제에.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주르륵 미끄러졌다. 완벽한 패배였다. 도망칠 구석이 단일도 없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최말자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연하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쿵소리가 날 정도로 처절한 무릎 꿇기였다. 아가, 연하야, 내가 잘못했다. 최 여사는 연하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 번만 받아오. 우리 민석이 감옥 가면 안 된다. 공장 망하면 우리 다 죽어. 집도 뺏기면 우린 어떡하라고. 어머님. 그래. 어머님이다. 시어미가 이렇게 빈다. 내가 전 500장 다 붙일게. 앞으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노동청 신고만이라도 취하해줘. 최 여사의 눈물 콧물이 연하의 고급 정장 바지에 묻으려 했다. 옆에서 박시은도 분위기에 눌려 따라 무릎을 꿇었다. 박민석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천하의 갑질 시어머니와 철부지 남편이 며느리의 발 아래서 벌레처럼 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연하의 표정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히려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이거 나요. 옷 버리니까. 연아가 매몰차게 다리를 뺐다. 최 여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의 윤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세 사람의 귀가 번쩍 뜨였다. 민석 씨 명의로 된 그 빌라, 그리고 공장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전부 내놓으세요. 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대신 보증금 1억은 내가 가져다가 다른 곳에 쓸 겁니다. 연아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 보증금 반환 채권, 나한테 양도하세요. 내가 그 돈 받아서 당신이 떼먹은 외국인 노동자들 밀린 월급 4,500만 원부터 최우선으로 정산해 줄 겁니다. 박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연아의 눈이 빛났다. 그 사람들 타지 와서 고생하는데 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대리인이니까 내 손으로 직접 챙겨줄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내 위자료로 충당하죠. 연아의 말에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약자의 권리까지 챙기는 완벽한 명분. 박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동시에 영웅이 되려 하고 있었다. 싫으면 감옥 가시든가요. 선택하세요. 전 재산 내놓고 노동자들 월급이라도 갚고 빈털터리로 살 건지, 아니면 끝까지 욕심부리다가 감옥 가더 콩밥 먹을 건지. 연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구체적인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서, 이혼 합의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가져오셨죠? 여기 세 군데에 다 찍으세요. 3분 드립니다. 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침묵이 흘렀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되느니 거지가 되는 게 나았다. 꾹, 꾹, 꾹.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한 빨간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민석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도장 찍기가 끝나자 강 변호사가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챙겼다. 연아는 서류가 완벽한지 훑어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어요, 선배님. 등기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연아가 대회의실 문을 나서려 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물었다. 아가,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냐?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밥이 얼만데. 연아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건조한 눈빛. 그것은 완벽한 남을 보는 눈빛이었다. 어머님, 밥은 제가 차려드렸죠. 지난 3년 동안 매일. 연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였다. 그리고 오늘 친정아버지 수술 들어가십니다. 이제야 진짜 제 가족 챙기러 가보네요.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또각, 또각. 연아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대회의실에는 전 재산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세 사람과 다 녹아버린 얼음물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법대로 합시다. 시월드 갑질 참교육의 절정. 로펌 대회의실에서 펼쳐지는 노무사 아내 사이다. 반정과 전 재산을 내놓고 무릎 꿇는 빌런들의 최후. 법원 앞 서울가정법원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안에는 조정조서 임의 조정가 들어있었다. 이혼 판결문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
우리의 관계가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수고했다, 연아야. 옆에서 강준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들며 미소 지었다. 선배님도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깔끔하게 끝났네요.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지난 6개월은 폭풍 같았다. 하지만 그 폭풍은 내가 아니라 박민석과 그 가족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박민석의 공장 민푸드는 예상대로 공중분해되었다. 내가 뺐다시피 가져온 공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원. 나는 약속대로 그 돈을 회수하자마자 알리와 압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5명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4,500만 원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정산해 주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알라가 축복할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등에 입을 맞추던 알리의 투박한 손길이 기억난다. 그들은 그 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더 좋은 조건의 공장으로 이직했다. 내 추천서를 들고서. 그리고 남은 보증금 차액 5,500만 원. 거기에 더해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그들의 빌라. 나는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아까웠으니까. 시세보다 20% 싸게 금매로 내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팔려나갔다. 대출금을 갚고 남은 차익 5천만 원까지 합치니 얼추 1억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내가 청구한 1억 5천에는 못 미치지만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과였다. 박민석은 사채업자 최 사장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도박빚과 사치로 인한 채무라 기각될 확률이 99%겠지만 이제 진짜 끝이네요. 나는 법원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에 비친 법원 건물이 점처럼 작아졌다. 그와 함께 내 기억 속의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도 퀴퀴한 기름 냄새도 영원히 백미러 뒤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대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캄캄한 10평짜리 좁은 방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아, 박민석, 너 오늘도 공쳤어? 돈 안 벌어와? 최말자 여사가 밥상다리가 하나 부러져 청테이프로 감아놓은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몰골은 6개월 전과는 딴판이었다. 뽀글거리던 파마머리는 미용실 갈 돈이 없어 더부룩하게 자랐고 늘 입던 꽃무늬 실크 블라우스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 인력사무소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대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박민석이 짜증을 내며 눅눅한 방바닥에 누웠다. 그는 공장이 망한 뒤 배달 라이더를 하려다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 포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 사장 소리만 듣던 그가 막노동판에서 버틸 리 만무했다. 허리가 아프다,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 핑계를 대며 집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다. 오빠, 좀 비켜봐. 나 사진 찍어야 한단 말이야. 구석에서 시누이 박시은이 스마트폰 조명을 켜고 무언가를 찍고 있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짝퉁 명품 가방들이었다. 이거 당근에 올리면 5만 원은 받겠지? 아씨, 사람들이 짭인 거 다 알아보네. 야, 그깟 가방 팔아서 쌀이나 사와. 당장 밥통에 쌀이 없는데 무슨 놈의 가방 타령이야. 최 여사가 시은의 등짝을 후려쳤다. 아, 왜 때려? 엄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전 500장만 안 시켰어도, 문만 안 잠갔어도 올케가 안 도망갔을 거 아냐. 뭐가 어쩌고 저째? 인연이 네가 SNS에 글만 안 올렸어도 내가 감옥 갈 뻔한 거 합의금으로 집 날리진 않았어. 그게 왜 내 탓이야?
오빠가 횡령해서 그런 거지. 세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쉰 김치 냄새, 그리고 패배자들의 도끼 서린 날숨만이 가득 찼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지. 태산 로펌 다니는 며느리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건 옆집의 벽간 소음 욕설뿐이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합시다. 낮부터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방 빼고 싶어?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돈도 명예도 가족 간의 신뢰도 모두 잃은 채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1년 후 추석. 나는 남해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연화야, 여기 참 좋구나. 내가 살다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 아버지였다. 1년 전 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항암 치료까지 견뎌낸 아버지는 이제 제법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다. 검게 그을렸던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내가 사들인 린넨 셔츠가 아주 잘 어울렸다. 아빠, 호강은 이제 시작이야. 나 이번에 파트너 노무사로 승진했잖아. 연봉도 올랐고 인센티브도 빵빵해. 나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다. 잔에 담긴 화이트 와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1년 전 기름 쩐내 나는 전을 부치던 내 손에는 이제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근데 저기 강 변호사는 언제 오는 기고? 준혁 선배, 아까 로비에서 체크인하고 온다고 했는데. 아, 저기 오네. 멀리서 강준혁 변호사가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나의 법적 조력자를 넘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아직 연인이라고 정의하긴 이르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중이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남해 죽방멸치가 유명하다길래 좀 사왔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강 변호사, 이리 와서 앉게.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준혁을 맞이했다. 강요된 노동도 눈치 봐야 할 시댁도 억지스러운 효도도 없는 명절.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자, 건배할까요? 우리 아빠의 건강과 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쨍.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주말. 나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식품관을 찾았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집들이 파티를 위해 식재료를 사러 온 참이었다. 이쪽은 유기농 코너입니다. 시식해보고 가세요.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윤기 나는 과일과 신선한 고기들이 진열된 곳. 나는 카트를 끌고 천천히 코너를 돌았다. 내 몸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감돌았고 어깨에 걸친 코트는 이번 시즌 신상이었다. 아줌마, 똑바로 좀 서 있어요. 그때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구석집 매대 앞. 흰색 위생 모자가 삐뚤어진 채 서 있는 중년 여성. 원래 나오기로 했던 직원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급하게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대타인 듯 유니폼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헐렁했고 앞치마는 얼룩져 있었다. 손님도 없는데 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 허리가 아파서. 여기가 시장 바닥이에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냄새나니까 좀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컴플레인 들어오면 일당 없는 줄 아세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핀잔을 주고 사라지자 여자는 굽신거리던 허리를 펴며 바닥에 침을 퇴뱉으려다 눈치를 보고 멈췄다. 퀭한 눈,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도끼만 남은 표정. 최말자였다. 자칭 뼈대 있는 가문의 종부라며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했던 그녀가 지금은 백화점 매니저에게 냄새난다고 혼나는 임시직 알바 신세였다. 이거 한우예요? 색깔이 왜 이래? 아이고 사모님. 이거 좋은 거야. 하나 먹어봐. 먹고 안 사면 안 돼. 어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됐어요. 지나가던 손님이 기겁하며 피했다. 최 여사는 손님 뒤통수에 대고 궁시렁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통쾌함?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무상함이었다. 내가 저런 수준의 사람 때문에 그토록 마음을 졸이고 살았나 싶은 허무함 같은 것. 나는 카트를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굳이 마주쳐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니까. 하지만 운명은 때로는 짓궂다. 최 여사가 나를 발견했다. 내 화려한 코트와 선글라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이 가진 여유로운 분위기를 그녀가 못 알아볼 리 없었다. 아가.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시식용 접시를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아가, 연아야. 너 연아 맞지? 최말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옷에선 고기 비린내와 쩔어있는 땀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고 그녀를 응시했다. 내 시선이 그녀의 꼬질꼬질한 운동화에서부터 얼룩진 앞치마, 그리고 당황과 반가움이 섞인 얼굴로 이동했다. 최 여사는 내 명품 가방과 윤기나는 피부를 보며 순간적으로 위축된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한 본성을 드러냈다. 아이고 세상에, 너 참 좋아 보인다. 얼굴이 아주 폈네, 폈어. 나 못 알아보겠니? 나다 시어미. 아니, 전 시어머니. 민석이 엄마. 그녀는 더러운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오물을 피하듯이 내 눈빛에 서린 노골적인 거부감에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저기, 연아야. 우리 민석이 소식 들었니? 걔 지금 공사판 나가다가 허리 다쳐서 누워있어. 시은이 그녀는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알바해서 먹여 살린다. 그녀가 눈물바람을 하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불쌍한 척이었다. 네가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였는데 정이 있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 돈 잘 번다며. 태산 로펌 높으신 분이라며. 우리 쌀값이라도 좀. 아니면 민석이 병원비라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뭐야? 며느리? 돈 좀 달라는데? 최 여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창피해서라도 돈을 쥐어주고 보낼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다. 연아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가 시험이 모른 척하면 천벌 받는다. 나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발음으로 저기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최 여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며느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호칭이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보다니. 내가 내 시어미인데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목소리 잊었어?
저는 아주머니 같은 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하다가 대신 휴대폰을 꺼내 보안 요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초면에 반말하지 마세요. 불쾌하네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돈 좀 벌었다고 시어미를 벌레 취급해? 이보세요.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 타령입니까?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돕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요. 제가 버리는 돈은 있어도 당신들한테 줄 돈은 없거든요. 1년 전에 드린 550만 원짜리 뷔페. 그게 제 마지막 적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랍스터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너 이 나쁜 년. 최 여사가 악에 받쳐 달려들려 했다.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저와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최 여사의 양팔을 붙잡았다. 아줌마, 여기서 또 난동이에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전현 시어미라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괄시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용역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최 여사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떡갈비가 그녀의 낡은 신발에 지시겨졌다. 연아야, 서연아, 돈 좀 주고 가. 10만 원만, 아니 5만 원만. 그녀의 비명소리가 식품간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속에 묻혀 사라져갔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 사람들은 다시 쇼핑에 열중했다. 나 또한 다시 카트를 밀었다. 심장이 쿵쿵거릴 줄 알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길가다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가 사라진 정도의 감흥. 그게 전부였다.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완벽한 타인이,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너신가 되었다. 연아 씨? 뒤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퇴근하고 마중 나온 모양이었다. 선배, 무슨 일 있었어? 저쪽에 사람이 몰려 있던데. 보안팀도 오고.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준혁의 팔짱을 꼈다. 그냥 취객이 난동 좀 부렸나 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요? 아빠가 스테이크 드시고 싶다는데. 그래. 그럼 내가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저기 한우 코너 가자. 이번엔 진짜 툭불로. 우리는 나란히 카트를 밀며 걸어갔다. 끌려가던 최말자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아래 아빠와 준혁 그리고 내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갓 구운 스테이크 향과 와인의 풍미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 그 좁은 빌라에서 맡았던 식어빠진 뷔페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따뜻한 밥상이었다. 자, 아빠. 해봐. 내가 상추에 고기와 쌈장을 듬뿍 얹어 아빠 입에 넣어드렸다. 아빠가 볼이 미어 터져라 드시며 아이처럼 웃었다. 아이고, 맛있다. 우리 딸이 싸줘서 더 맛있다. 내 평생 제일 맛있는 고기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란 칼을 들고 찾아가는 게 아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도 아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것. 나의 1분 1초가 그들 생각으로 낭비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완성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내 인생에도 비로소 이지러짐 없는 둥근 달이 꽉 차올랐다. 시어머니 강금 며느리 사건의 완벽한 결말.
법인카드 550만 원 결제보다 더 짜릿한 금융 치료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연화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의 완벽한 행복이라는 연화의 마지막 깨달음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말,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연화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연화야 행복해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주인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